잘 보이시나요? 네,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PPT 하면, 네, 지금 딱 좋습니다. 지금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구조는 구조에서 저는 1주차 워크숍 생활 속에서 잘못 알려진 상식이나 오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총 세 분야로 나눠서 발표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운동과 두 번째 의학, 세 번째 건강으로 학생들에게 좀 더 유익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운동인데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매일 해야 한다? 질문에 답은 X입니다. 지나치는 운동은 수면 장애와 탈진, 식욕 증가 등 부작용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정도 30분 이상씩 운동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적정 수준입니다. 두 번째, 땀복을 입고 운동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답은 X입니다. 땀 분비량과 운동 효과는 무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체는 땀복을 고온가스화 환경으로 받아들여 지방 사용을 줄이고 탄수화물 사용을 늘리게 됩니다. 이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땀복은 근육 피로도를 높인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운동 중 물을 마시면 살이 찐다. 답은 X입니다. 땀 분비량과 답입니다. 으나 물은 제로 칼로리입니다. 운동 중 적당한 수분 보충은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므로 오히려 다이어트에 이롭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의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 발바닥 물집은 터트려야 한다는 질문에 답은 X입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거나 오랜 시간 걷게 되면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 이 물집을 바늘이나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안에서 투명한 색의 물이 나오는데 어릴 적 이걸 빼내야지 얼른 낫는다며 어르신들이 터쳐주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액체는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내보내는 액체이기 때문에 터뜨려 내빼는 경우 세균 감염은 물론 상처가 회복되는 시간마저 길어진답니다. 두 번째, 젊은 층은 어깨 탈골이 걱정 없다라는 질문에 답은 X입니다. 어, 모든 운동에는 아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젊은 놈이 무슨 어깨 통증이냐며 꾀병 부리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 탈골의 경우 20대 남성의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하는 아주 큰 마음을 먹고 과한 운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데요. 모든 운동에는 항상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이 필수이며 혹여나 어깨 탈골이 발생한 경우에 무리해서 혼자 끼우려 하지 말고 발생 즉시 병원으로 이동해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어깨 밖에 탈골은 비 오냐? 하면 재발이 무척이나 쉽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와 당분간 운동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약은 어떤 음료와 마셔도 상관이 없다? 답은 X입니다. 알약을 먹을 때 주변에 물이 없을 경우 차, 커피, 음료와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요. 감기약과 진통제에는 카페인 성분가 함유된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커피와 같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와 함께 복용하게 되면 몸을 각성시키고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등 부작용이 올 수 있으니 되도록 꼭 물이랑 복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입니다. 손가락에서 소리를 내면 관절염이 생긴다? 답은 X입니다. 손가락이나 발바닥 마디를 누르거나 목을 좌우로 꺾어 소리를 내는 것은 뼈 사이에 기포가 형성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연구 결과 이 행동이 관절염과 연관성이 있다고 확인되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면 관절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일부러 꺾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을 버스에서 하면 노안이 빨리 온다는 질문에 답은 X입니다. 답은 맞습니다. 잘못 나왔네요. 답은 O입니다. 흔들리는 대중교통 안에서 초점 맞추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안도 더불어 빨리 찾아온다고 합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가까이서 TV를 보면 눈이 나빠진다는 질문에 답은 X입니다. 눈이 피로를 느껴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력 저하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쭈꾸미 학생. 네, 지금 화면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네, 발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7주차 주제인 백석대 전자도서관 이용하기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백석대학교 도서 홈페이지 접속하여 아래에 보이는 통합 전자책 메뉴로 들어가 봅니다. 베스트 신작 도서들을 볼 수 있고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전자책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도서 목록들을 보면 알겠지만 백석대학교 도서관은 크게 3가지 도서관 어플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교보, 알라딘, 북큐브 전자도서관 3가지 어플을 미리 다운받아 놓는 걸 추천합니다. 도서는 백석대 도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검색과 대출을 할 수 있고 각 전자도서관 앱을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어플을 통해 접속하는 것이 속도가 더 빠르므로 원하는 도서가 존재하는 3개의 앱 중 해당되는 곳으로 접속하여 본인과 학번과 홈페이지와 동일한 비번으로 로그인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전자도서관 앱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서들을 분야별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 현황에서 보면 한 도서에 6명의 학생이 대출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책에선 6명이 예약을 하여 대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활발하게 전자도서관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서대에서 다운로드 받은 도서의 대출 기한을 연장, 반납할 수 있으며 지난 대출 목록 또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년생이 온다는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점에 가면 눈에 띄는 곳에 진열돼 있고 여러 매체에서 자주 거론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인 90년대생을 중점으로 하여 요즘의 세태와 사회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로 이제 막 20살이 된 친구들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학우분들이 사회를 이해하기 위하여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괜찮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팀의 김가영 학생도 발표 준비되었을까요? 교수님, 저희가 발표자가 방금 발표한 2사람으로 하기로 바뀌었었어요. 네네. 그렇게 아까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은 이제 가안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장하민 학생하고 정초로 학생이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9팀 우리 그 장하민 학생이 운동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해서 체육 분야의 전공인가 했더니 기독교 학부의 학생이었는데 또 수업 중간에 또 잘못된 정답을 빨리 수정해주고 이렇게 민첩하게 잘 대응을 해주었습니다. 정초로 학생도 갑자기 PPT가 안 돼서 깜짝 놀랐을 텐데 정말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또 좋은 목소리와 또 좋은 주제로 발표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었습니다. 우리 9팀 수고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10팀에는 김정인 학생, 박한일 학생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발표할까요?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한일 학생이 발표할 내용은 폭력의 대물림, 또 미래의 유망 직종 중에서 어떤 주제를 먼저 발표할까요? 저는 폭력의 대물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한일 학생 폭력의 대물림에 대해서 PPT 준비되어지고 발표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간 측정하도록 합니다. 네. 화면 잘 나오나요? 네, 지금은 이제 PPT 초기 이제 처음 화면이고 그다음에 슬라이드 화면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바뀌었나요? 아직 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슬라이드 화면을 클릭했는데도 안 바뀌었으면 아마도 그냥 지금 상태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 대신에 네, 알겠습니다. 하나씩 클릭해가면서 이렇게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0조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저는 박한일이라고 하고요. 저는 폭력의 대물림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6주차에는 폭력의 대물림에 관해서 조사를 했고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학대로 인해서 보호 대상이 된
아동들을 보실 수 있는데 점점 증가하시는 거를 볼 수 있죠. 이런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 논증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는 연구원에서 생애 주기별 학대 경험의 상호관계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요. 가정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2,153명 중에 52.8%가 아동기와 성인기 모두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6.7%는 아동기의 학대 등 피해를 겪었고 과거 생애 과정을 통틀어 피해 경험이 없는데도 가정폭력을 행한 경우는 9.1%에 불과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살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폭력을 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했을 때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인 해마가 위축이 되고요. 대뇌 구조뿐만 아니라 기능,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 부모의 행동 습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린 시절 분노의 기저한 불안감과 취약성은 동일시 과정을 거쳐 심리적 내부로 받아들여지고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울감과 어려적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남아 대인관계와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대처하는 능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면 약물이나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폭력의 원인에 대해서 숙명론과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숙명론은 일반적으로 역사 속의 모든 사건들 혹은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운명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견해라고 백과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유의지론은 결정론에 반대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저희 조언은 모두 숙명론을 지지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폭력을 당한 환경 속에서 어린 나이에 환경을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자신감을 갖기 힘들다고 생각했고요. 김정인 학우부는 가정폭력은 부모에 의해서 대물림되는 사례가 무수히 나오고 있으며 그렇게 자식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배현우 학우분께서는 폭력을 겪은 모든 아이들이 대물림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아 형성 시기에 보고 자란 영향으로 인해 내면의 상처와 분노를 표현할 방법이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민석 학우분께서는 반복된 폭력을 당한 환경에서 자라면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폭력이 발생한 환경 속에서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많이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이 아동폭력에 관해서 논문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찬엽 씨가 쓰신 아동학대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췌하였습니다. 세 줄로 요약해보자면 폭력의 행사는 학습적인 측면이 농후하고 직접적인 폭행, 목격의 경험을 합산하면 그 발생 비율은 굉장히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동학대는 유정적인 측면보다는 경험에 의한 산물이며 환경적인 면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폭력의 대물림에 관해 발표를 마치겠고요. 다음 발표는 김정인 학원분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의 6가지 유망 분야에서 발표하게 될 김정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자각,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고, 인공지능의 장점은 제조업 등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대신 수행하게 되어 공장들은 스마트화되고 힘든 노동이 감소하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맞춤형 자동화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단점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하지만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고용 구조가 급변하여 일자리가 줄어들고 단순 사무직, 공장 등의 기계로 대체가 가능한 직업들이 우선으로 감소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정보 네트워크로 개인정보가 새어나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심화되며 대기업의 독점 시장 체계가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조직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의미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교통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위반에 대한 사고가 없고, 인지와 판단을 통해서 도로 교통 상황 정보의 바탕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해지지만, 해킹 또는 오류로 인해 사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 대중화가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초기 비용이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모든 작업을 뜻하기도 합니다. 종이를 인쇄하듯 3차원 공간 안에 실제 사물을 인쇄하는 3D 기술, 의료, 생활용품, 자동차 부품 등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신뢰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 세트가 모아져서 쌓이면 이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추출 및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빅데이터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병리 현상이나 위험까지도 미리 예측하고 미리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사물 인터넷은 편리한 기능과 우리에게 윤활한 삶을 가져다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사물 인터넷은 집으로도 들어와서 가구와 가전에도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구나 가전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돼 정보를 공유하고 지능화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 냉장고는 보관식품과 식재료 유통 기한, 음식 선호도 등을 고려해 레시피를 찾아주기도 합니다. 현 시점 미래의 유망 직종은 무엇일까요? 일자리 구하기, 현재 각광받는 일은 복지 개통 자격인 사회복지사, IT 산업, 마지막으로 공기업 입사 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 등이 있습니다. 이상 10조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팀의 박한일 학생이 폭력의 대물림에 대해서 여러 학술 자료들까지 잘 인용하여서 공감 있게 또 논리적으로 잘 증빙을 해주었습니다. 또 김정은 학생은 우리가 비록 1학년 신입생이지만 이제 4년 후 졸업한 이후에 우리 취업에 또 도움이 되어질 여러 분야들을 잘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팀인 11팀이 남아 있습니다. 11팀의 발표는 김기찬 학생과 최민희 학생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먼저 발표를 할까요?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네, 우리 11팀은 4차 산업혁명과 직업에 대해서 또 생활 속 상식과 오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최민희 학생은 무엇을 먼저 발표할 예정인가요? 생활 속 잘못 알려진 상식을 발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찬 학생이 4차 산업혁명과 직업에 대해서 발표하겠군요. 교수님, 네, 김기찬 학생이 아니라 김정아 학생이 발표해요. 잠시만요. 김정아 학생? 네, 네, 김정아 학생. 제가 이게 13주 차에 올려놓은 것을 기반으로 했는데 혹시 제가 옮기면서 잘못 적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정했다가 중간에 옮겨 적었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발표는 최민희 학생이 생활 속 상식과 오류에 대해서 또 김정아 학생이 4차 산업혁명과 직업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민희 학생이 발표를 시작하면 시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팀도 시간 내에 잘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11팀도 마지막으로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교수님 혹시 PPT 지금 잘 보이나요? 네,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잘 넘겨지나요? 네, 아주 잘 넘겨지고 이제 발표만 잘 성공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최민희 학생 발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잘못 알려진 상식의 주제를 맡은 11팀 발표자 최민희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상식과 지식의 의미, 조언들과 함께 정한 잘못 알려진 상식 3가지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과 지식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식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살면서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
밤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 될 정도로 해롭지 않습니다. 그치만 사과에 들어있는 과당은 밤에 체지방으로 저장되기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사과뿐만 아니라 밤에 먹는 다른 음식들도 해당됩니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산도 때문에 밤에 사과를 먹으면 속이 쓰리다는 말도 가장된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사과의 산도는 일반 적포도주와 비슷하기 때문에 심각한 위궤양 환자가 아니라면 한두 개 사과를 먹었다고 해서 밤중에 속이 쓰릴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오히려 적절히 먹는 사과가 우리의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숙면을 돕는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탄 음식은 암을 유발한다. 탄 음식이 우리의 소화기관으로 들어갈 때보다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는 것이 더 위험도가 크다고 합니다. 우리 몸 소화기관에서 각종 유기물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분비되기 때문에 벤조피렌과 같은 물질들도 대부분 처리가 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에도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과 달리 호흡기관은 이러한 물질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조리 시에 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급적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기 전에 술을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잠이 드는 것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밤에 취하는 휴식의 품질은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술은 특히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렘수면 상태를 방해합니다. 또한 우리는 알코올을 마시고 난 뒤 간밤에 일어나 꽉 찬 방광을 처리하느라 수고스러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 유망 직업과 사라질 직업에 대해 발표할 11팀 발표자 김정아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개념과 최근 뉴스 기사를 먼저 알려드리고 유망 직업과 사라질 직업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이란 로봇이나 인공지능 AI를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하여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물리 시스템이 구축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개념으로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와 가상현실 그리고 드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5월 28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요약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개최됐던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월드 IT쇼 2021에서 AI와 메타버스 관련 기술 서비스, 커넥티드 카의 네트워크 솔루션 등을 선보이며 향후 전개될 미래상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시장에서 메타버스 아이돌 에스파, 리얼 AI로 개발한 가상 아이돌 걸그룹 이터니티가 등장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전 세계 약 59% 이상의 언론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사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굳이 현장을 가지 않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인공위성 기술과 CCTV 보급 등을 통해 사건 사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AI 기자의 신속성을 인간 기자가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뉴스 기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유망 직업과 사라질 직업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앞으로 유망될 직업 3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물 인터넷 전문가는 가전제품이나 생산 설비, 각종 부품에 센서를 부착하여 사물이 서로 정보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도록 하는 기술직입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전문가입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는 인공지능의 뇌가 사람의 뇌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나 로봇 등이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직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율주행차 전문가입니다.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GPS 등의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직업입니다. 반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라질 직업 3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원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핀테크의 발전으로 인해 은행 업무의 자동화에 대한 신뢰가 상승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텔레마케터입니다. 텔레마케터는 자동 응답 시스템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차 고도화되어 기존 텔레마케터만이 응대할 수 있었던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직업은 기자입니다. 기자 영역에서도 인공지능 역할이 활약되고 있기 때문에 사라질 직업 중 하나로 포함됩니다. 이것으로 11팀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11팀의 최민희 학생이 생활 속 상식과 오류에 대해서, 김정아 학생이 4차 산업혁명과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 주었고 또 발표도 너무 잘 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구글 채팅창에 한 번도 글을 남기지 않은 학생은 또 지각이나 결석 처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핸드폰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길게 글을 남기지 못한 여러 환경이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지금 평소처럼이라도 학번하고 이름만이라도 구글 채팅창에 남겨주어야 그 학생이 수업 시간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제가 감안하며 또 여러 가지 배려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글 채팅창에 한 번도 글을 남기지 않은 학생은 가장 기억에 남는 조의 칭찬, 격려를 남겨주시거나 또는 그마저도 여의치 아니하면 학번하고 이름만이라도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으로 12개 팀의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직 12팀이 발표를 하지 못하였는데 우리 김태은 학생 또 이윤범 학생이 혹시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지금 이 12팀이 랜덤으로 팀을 구성하다 보니까 여러 팀원들의 협력이나 협조가 또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김태은 학생과 또 이윤범 학생을 중심으로 하여서 팀 환경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우리 다음 시간에 시험 보기 이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저한테 톡이나 또 쪽지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기말 시험이 있는데 기말 시험에 대한 예제는 지금 여러분이 발표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아무런 정보를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까지는 제가 우리 토론 게시판에 예제하고 또 상세한 안내를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간고사보다는 기말시험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배려하기를